자, 쌤, 추가 시험 해설할 거니까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쌤 출시 한번 풀어본 사람, 써본 사람 없죠? 그래서 사실 추가 시험은 기본적인 건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어? 문제가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걸로. 그 다음 서론과 결론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교사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써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썼던 서론 그대로 쓰면 되겠죠. 교사의 과제라는 건 교사의 역량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를 보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서론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거기 이제 한번 문제를 분석해보고,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분석해보고, 그치? 논점을 한번 구분해봐. 다음은 A고등학교 채용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학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자,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과 학교 조직의 특징,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하고 학교 조직의 특징,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수업의 설계와 학생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사의 요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 교사의 과제라는 말을 하고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겠어?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교사가 갖춰야 될 거, 역량 또는 전문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또 어디에서 냈어? 학교하고 어떤 수준에서? 수업, 그렇죠? 제가 그랬었잖아요. 지난번에 시험에는 생활지도를 냈다고. 이번에는 수업을 낼 거라고. 물론 틀렸죠. 학습된 무기력을 낼 거라고 그랬는데 학습 무기력이 안 나왔죠. 그래서 미안하게는 생각해. 그렇지만 약간은 성의 없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 호치케스로 박아서 실제 시험장에서 줬대. 시험 문제를. 시험 문제로 이거 있잖아, 지철기. 이걸로 박아서 줬대.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줘? 우리 시험 볼 때 그렇게 안 주잖아. 근데 몇 명 안 본다고 추시고 돈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호치케이스 박아서 줬대. 자,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작년 문제를 살짝만 모아서 바꾸어서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사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번 쭉 뭘 해봐라. 서술해봐라. 이런 단서를 줬어. 그러니까 서론 본론의 결론에다가 뭐 쓰지 말란 말이야. 자기가 만든 서론 쓰지 말라는 거야. 맨날 만든 서론.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있다고 거 쓰지 말아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걸 써라. 도대체 교사의 과제가 뭔지를 역량이나 전문성이 뭔지를 써라 그러는 거야. 그래 제한을 두고 문제를 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풀기로 하고 1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및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사로서 우리는 학교 교육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이거 사회화지 무슨 사회야? 보편적 사회야. 그러나 최근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학교와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건 특수사회야. 자,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을 이해하는 한편 이것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돼 있어? 밑에 보니까 기능론 관점에서 선발 배치를 봐라 그랬죠. 자 기능론 관점에서 기능론 관점에서 선발 배치를 이야기한 사람이 파슨스죠. 대표적인 이론가죠. 기능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이론가. 그치? 근데 우리 쌤이 이 선발 배치에는 가열과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래? 냉각 기능. 그치? 가열과 냉각. 즉, 쌤 능력주의 사회를 만든다 그래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근데 정확히 말하면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학교가 가열과 냉각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치? 조금 이따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거? 선발 배치 기능의 한계. 그러니까 기능하고 한계. 다시 선발 배치의 기능하고 한계. 기능론 나왔다 그래서 너무 좋아할 건 없었죠. 기능하고 한계. 그래서 가열과 냉각. 그런데 우리 선생님 여기다 능력주의라고 했어도 일부는, 그러니까 1점은 줄 거라고 생각돼. 어차피 여기 2점에서. 자, 그 다음 한계. 쌤, 이걸 써라고 나왔단 말이야. 쌤. 자, 쌤 알다시피 파슨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기능론적 관점 파슨스. 기능론을 정립한 사람이고 체제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체제 이론을 교육학에 도입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 파슨스가 체제 이론. 그래서 이번에는 체제 이론 관점에서 이거하고 수업 설계에서 앤디 모형의 체제론적 관점이 들어가 있죠.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보면. 자, 먼저 그러면 이것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가열과 냉각 기능이 뭐고 한계가 뭔지. 그쵸? 자, 쌤, 학교가 선발 배치 기능 한다는 건 알죠? 기능론에서.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선발 배치를 통해서 무슨 사회를 만들어준대? 능력주의 사회. 근데 능력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 누가 능력이 있는지 알아볼라. 모르니까 누구든지 뭐 가도록 하겠어. 학교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기능이야? 가열 기능. 근데 누구나 대통령 되고 싶죠? 누구나 대학교 다 가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뭘 통해서 여러분 냉혹하게 포기를 해. 시험 봐서 맨날 몇 등급 나와? 5등급 나와. 그럼 어때? 아, 미안해. 5등급은 갈 수 있으니까. 맨날 7등급 나와. 대학교 가고 싶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고 싶어. 자, 만약에 중학교에서 계속 했는데 몇 등급 나온다? 계속 반에서 거의 밑에서 돌아. 그러면 우리 분명히 어떻게 하겠어? 에이, 미안해. 전문교육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이거 인문계고 가서 대학 가느니 어디 가겠다? 전문교육 가겠다. 그래서 빨리 취업전선으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건 무슨 기능이야? 냉각 기능. 그래서 이걸 호퍼라는 사람이 더 발달시켜서 더 나누는데 그건 조금 이따 여기 나눠줬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거 한번 생각해봐. 쌤, 만약에 그럼 학교가 진짜 이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학교에서 영국에서는 엘리트주의적 정통이 강해 안 강해? 강하죠. 그래서 귀족들은 주로 엘리트고 서민들은 비엘리트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은 학교에서 선발할 때 11 플러스 선발은 주로 시험과 관련되잖아. 11 플러스. 그래서 11살 때 선발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딱 선발해서 인문계로 갈 사람, 실업계로 갈 사람 딱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상류계층들은 자기의 가정 배경에 이익이 있어 없어? 있죠. 가정 배경에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상류계층인 학교가 가열 기능을 해, 냉각 기능을 해.
학교를 가서 이쪽으로 빨리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하루 교체는 만회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빨리 에이 포기하겠지. 그래서 학교가 주로 빨리 어떤 걸 해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야. 일찌감치 냉각해주는 기능들을 한단 말이야. 상주 하루층을 빨리 나눠서.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 진학률이 높겠어 낮겠어?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도 영국의 진학률은 40%를 밑돈다고 그래. 밑돈을. 근데 미국,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어때? 엘리트주의 전통이 있어 없어? 미국이 영국에서 다 바퀴받고 그런 애들이 간 거잖아. 미안해,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간 거잖아, 하류층들이. 그러니까 미국 가면 신분제가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미국은 만기 선발, 우리나라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류층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 말을 다 해버리죠. 가정 배경의 이득을. 그쵸? 학교 길게 다니니까. 지금 얘들은 기능론 입장이야. 그러니까 학교가 뭐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능력을 충분히 교육에 기회를 주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교육 같은 그런 것들이 별로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만기 선발이니까 상류 계층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 왜 애들이 다 뭐 해버리네? 만회해버리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상류 계층은 냉각, 하류 계층들. 해볼 만하다. 냉각 기능. 하류 계층이 많아요? 상류 계층이 많아? 여기도 딱 그렇잖아. 상류 계층, 하류 계층. 그쵸? 미안해. 오늘 아침부터 기분 되게 나쁘겠네.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하류 계층이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대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뭘 해줘야 되겠어? 누구나 다 능력주의로 만들어주면 누구나 다 대학교 가고는 그래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모르니까 일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너는 안 돼. 그러면 뭐 한다? 적절히 냉각 기능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발 배치 기능할 때는 가열과 냉각 기능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실 이건 좀 기본적인 개념이야. 마치 뭐하고 똑같이 우리가 브루드웨이 하면 상징적 폭력, 그 다음 아비투스 문화점 이런 거하고 비슷해.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뭐 한단 말이야. 강조될까. 그래서 사실은 테마집에 넣어놓고 아이패드 부분에서는 좀 뺐단 말이야.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아이패드를 약간 더 보완을 해야 되겠어. 여기까지. 아니 이건 진짜 그래,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책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솔직해야지 뭐. 아이패드 부분은 빠져있고 테마 그 한 권 책에는 있는데 자세히 했는데 좀 뺐어. 실수했어, 실수. 그래서 다시 당장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 드리블의 4가지 규범이 있었죠. 이런 거랑 비슷했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걸 알았느냐면, 이 정부의,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속 보수적 관점이 나오겠다. 보수적 관점으로서 우리가 배구어드라든가 지난번에 뭐 냈어? 거의 보수적 관점이었잖아. 자유교육이라든가 배구어드. 근데 여기조차도 지금 갈등론 관점은 전혀 요즘은 안 나오고 기능론에서 이거 됐다면 역시 기능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적 관점이 자꾸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보수적 관점이 많이 들어온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설명할 때 이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우리나라는 지금 부에 의해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설명보다는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계속 낸다는 건 우리 정시에도 시사점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다. 선생님, 추가한 게, 많이 추가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마치 물 15cm를 뒤지고 있었다면 16cm만 뒤지면 돼. 1cm 차이, 1cm. 진짜 이건 바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번에 시험 본 사람이 이걸 알겠냐 이 말이야.
딱 문제를 읽고 나서 이거 시험 본 사람 100% 몰랐을 건데 쓴 사람이 없었을 건데 도대체 답을 뭘로 했을까? 100점 주기 싫어서 만점 주기 싫어서 했을까? 이런 여러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다면 능력주의 정도만 써도 뭐하겠다.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준다. 기능으로 그 정도로 써도 점수는 주려고 했을 거고 1점 정도는. 이건 완벽하게 쓰면 2점 정도는 주려고 할 거고. 만점은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점은.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쌤 능력주의는 썼겠죠? 선발 배치 기능 뭐냐? 분명히 우리 쌤들이 능력주의 썼을 거고 국가발전 썼을 거야. 앞에 사이가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모르겠어. 고민할 거야. 아마 D점 다 줄지 아니면 뭘 할지는 좀 고민하겠지만 원래 정확한 답은 가열과 냉각 기능을 한다. 뭐 때문에? 이게 이제 파슨스가 이야기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다음 한계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 선발 배치 기능의 한계는 쌤 딱 봐도 한계가 보이기는 어떤 게 보여요? 딱 일감으로는 쌤.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선발 배치가 무엇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않죠. 그렇죠?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능력 말고 가정 배경. 근데 가정 배경에 대해서 선발 배치가 이루어지는 걸 설명할 길은 없죠. 그러니까 가정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학교의 기능의 한계일 수 있겠죠. 학교가 선발 배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능력주의가 아니라 또는 이렇게 정당하게 능력에 의해서 배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정 배경에 의해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죠. 그런 부분을 설명할 학교에서는 그 한계잖아. 선발 배치하는데. 또한 이건 한계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좋아. 선발 배치 기능이 이렇게 강조된다 하면 너무 학교의 선발 배치가 강조되면 무슨 현상이 나오겠어? 학력주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학교에 대한 선발 기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겠어? 학력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도 나올 수 있겠죠. 학력에 의해서 배치를 받는 그런 한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한계를 쓰라고 할 때는 갈등론적 관점을 쓰더라도 갈등론을 그렇게 쓰면 안 돼. 기능론의 한계는 그래서 써줘야 돼. 자, 다시 좋아. 선발 배치해준다. 학교가 선발 배치해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계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너무 강조하면 학력주의 나와 안 나오고 학교가 선발 배치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잖아. 그게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능력주의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 학교가 선발 배치 말고도 가정 배경에서 뭐 할 수 있겠어? 선발 배치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계를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계를 써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무조건 갈등론에서는 그래 버리면 안 돼. 기능론의 한계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해됐어? 자, 기능론을 너무 강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 그렇죠? 그 학교 선발 배치 기능을 너무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하고 또 하나는 이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선발 배치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 이 두 가지를 써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이야. 근데 한계는 이것 말고도 조금은 답은 그러니까 다른 걸로 써도 될 것 같긴 해.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뭐가 되겠어? 맞는 것이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쌤 알겠어? 좋아. 그 다음 어떤 게 나왔어? 관료제하고 이것도 정말 웃겨. 관료제하고 이완결합체제. 우리가 이완결합체제는 다 외웠고 관료제도 다 외웠죠. 우리가 관료제는 어떤 거라 그랬어? 산업사에 가장 적합한 유용한 조직체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사에 가장 유용한 조직체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뭘 이야기했어? 관료제의 특징들을 이야기해줬죠. 그 다음 이완결합체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어? 이국자라고 그랬죠. 그런 말 안 했어? 이질적 요소, 국지적 적응, 자유재량
여기서는 이국제라는 표현을 안 썼구나. 그랬어. 그래서 이국제 여사가 이완돼 있다 그런 말 안 썼어? 그래, 안 했어? 뭐 안 썼으면 말지 뭐. 그래도 많이 외우긴 했죠. 이질적 요소, 국지적 적응, 그 다음 자유재량 세 가지. 그쵸? 그걸 가지고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관료제를 대표적 특징 5가지를 써버렸어요. 여기 자기 뭐에다가. 여기 봐봐. 학교 조직에 지문에다 5개를 썼어. 이것도 사람을 참 혼란스럽게 하더라고. 작년에 자, 채점을 할 때 이런 게 있었어. 봐. 작년 전공 체육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물론 전공에서도 여러 번 있었다면 이런 경우가 각 과목마다는 아니고 과목에 따라서 한두 문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봐. 이를테면 전공 체육에서 자, 어떤 제도에 자, 의의를 쓰라고 나왔나 봐. 거기 무엇의 의의? 나 잘 모르는데. 나 이걸 읽을 수도 없어, 그냥. 에슐레티시즘? 에슐레티시즘인가, 뭐, 이건 잘 모르겠어. 내 전공 아니야. 에슐레티시즘에 의의를 써라 그랬는데, 그게 밑에 있어. 남성답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미국의 모르겠는데. 그 의의가 밑에 있죠. 근데 그걸 쓴 사람들은 점수를 하나도 안 줬다는 거야. 무엇에 있는 거? 제시문에 있는 것들은 점수를 하나도 안 줬대요. 채점하시는 분 표현에 의하면 눈물을 머금고 이거 완전히 채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썼어야 뭐 할 수 있는가? 점수를 받는가? 이걸 썼거나 이걸 그대로 쓰는 건 뭐 100개 쓰는 거지. 뭐 우리 받아쓰기 연습합니까? 받아쓰기도 이렇게 보여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대표적인 의의래요. 다시 제가 전공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무엇의 의의래. 대표적인 의의래.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대표적인 의의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의의니까 그걸 그대로 쓴 사람도 있었고, 이걸 이제 말을 또 요령 있는 사람 좀 바꿨지만 딱 보면 바꿨는지 다 알잖아. 같이 합시다. 또 그 다른 답을 써야 2점을 줬다는 거야. 다른 의의. 아주 적은 의의라도 다른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의의가 그것밖에 안 나와 있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 전공 볼 때 꼭 조심해야 돼. 이건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어서 다시 푼다고 다시 나오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 얼마나 잘 풀어서 뭘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데 전공에서는 100% 절대 나온 거 똑같이 안 썼으면 좋겠어. 다른 걸로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문제를 딱 내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관료제 특징 5개 내놓고 그 위에 걸 써라. 이렇게 내기에는 출시가 어때? 한 7년 만에 8년 만에 한 번씩 뽑는 시험도 있는데 공부를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가오가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물론 관료제가 이 5가지 대표적인 특징 말고도 2-3가지가 더 있어. 이를테면 문서주의, 그 다음 관료제의 항구성, 관료제가 잘 계속 버티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료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존재한다는 게 항구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한단 말이야. 특징으로서는 사소하기는 않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좁게 하기에는 이번 시험이 너무나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아까 교사 과제라고 그랬으니까 교사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 5가지 알려줄 거니까 뭐에서 써봐라. 응용해서 써봐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좋아.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쌤들은 절대 전공에서 똑같은 거 반복해서 쓰면 안 돼요. 다른 건 꼭 골라서 쓰시기 바래.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러면 관료제의 특징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문서주의라든가 이런 거 쓰면 좋긴 해.
전혀 5가지에서 언급되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행정 책에는 거의 5가지만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통법을 짚어보니까 5가지 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가지만 학교의 상황과 맥락 또는 교사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번역해서 써봐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써봐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다음 이완결합체제는 이완결합체는 어떻게 다르겠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완결합체제의 특징이 뭐였어? 자유재량, 교사나 구성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관료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성격을 가져서 자유재량을 갖는다고 그랬죠. 특히 교사는 그 수업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렇지, 훨씬 더 큰 자유재량을 갖는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허용한다고 그랬어? 이질적 요소를 허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뭘 예를 들었어. 만약에 국어 장학을 한다 그러면 수학쌤은 뭐 왜 이렇게 바빠요? 그치? 그런데 뭐 한다? 우리 장학이 있어요. 잘해봐요. 그쵸? 이렇게 끝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쌤 상당히 이질적 요소로 되어 있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 독립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질적 요소 특징을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국지적 적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 전체적인 결정보다는 부분의 결정들이 일어나서 조직이 운영된다고 그랬죠. 뭐 그런 정도의 특징들만 써주면 될까요? 3개 중에 2개만 써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이해는 됐죠? 여기까지는. 세 번째는, 자, 쌤파. 세 번째 논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도 2개만 쓰래. 여기도 2개만 쓰라고 그러는데 답이 3개 중에 2개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국주는 어디에 나온 거라고? 이변에 이국자사. 이건 기출문제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거는 뭐라 그랬어? 많은 검토를 거치니까 그것만큼 정확하다고 그랬죠. 특징들이. 그 다음 여기 한번 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 에디 모형, 체제이론. 일반 교수 체제 설계. 쌤, 우리가 뭘 이야기해서 체제이론 할 때, 우리가 카우프만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어? 제가 체제이론이고, 체제이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카우프만, 교육행정에서 체제이론에서 카우프만은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서 카우프만은 체제이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에 나온 거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교육방법이 공학의 에드나 딕과 캐리먼 나온다 그랬죠? 자, 또 기억 못한다. 자, 체제 이론을 설명할게요. 봐봐요. 이번에 문제는 좀 빅 아이디어는 체제야, 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 우리 쌤 알다시피 체제 이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체제 이론은 보통 언제 인기가 있었다 그랬어? 체제 이론을 자 사회학 또는 교육학에 도입한 사람, 도입되는 시점, 그럼 보통 60년대, 70년대를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쌤파, 우리가 교육사회학에서 체제 이론을 도입한 사람 누구야? 파슨스야, 파슨스. 자, 일본에 나온 파슨스. AGI 그거 알죠? 기능. 학교는 쌤 봐봐. 기능론 자체가 자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제도나 체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기능들이 제도나 체제가 뭘 한다? 각각 기능이 있다. 알았어? 일단은 파슨스가 체제 이론을 도입했어. 교육사학에서는. 그 다음 교육행정에서는 우리가 교육행정의 체제 이론 배웠죠. 제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거 있잖아. 추가한 거. 그래서 체제 이론 게젤 스쿠바에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체제는 뭘로 이루어졌다? 제도하고 개인. 제도는 역할. 그치?
역할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역할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고 여기는 인성은 욕구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치? 그래서 행동이 나온 거 그쵸?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하고 카우프만의 체제이론. 그러니까 체제이론은 어떤 거냐면 사실 하나의 뭘로 본단 말이야. 각각의 단계들을 체제로 보고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야. 왜 좋냐면 자 봐. 우리가 체제이론이 도입되기 전에는 자 먼저 이런 생각을 봐. 우리가 체제이론 도입되기 전에는 폐쇄체제였어. 폐쇄체제. 그러니까 체제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폐쇄체제를 가정했었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이나 교육행정에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 나올 때는 어떤 걸 가정했어? 쌤? 어떤 걸 가정해?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 나오면 조직 내부 문제만 이야기했어? 아니면 조직의 여러 가지 외부 환경까지 이야기했어? 내부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도 그 조직의 내부에서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자. 인간관계론도 조직 내부에서 인간관계를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쌤 체제가 폐쇄 체제면 자 우리 물리쌤 있어요. 여기 물리쌤. 물리나 화학 또 없죠. 물리화학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쌤? 채우기죠. 역학 같은 거 배우기 때문에. 쌤, 엔트로피 현상 알아? 엔트로피? 혹시 엔트로피 현상을 배운 사람? 없나 봐. 체제가 폐쇄면 우리가 소멸 경향성을 갖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 썩지. 그러니까 체제는 사라진다는 거야. 폐쇄 체제일 때는 엔트로피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물이 흐르면 어때? 이렇게 흐르면 개방 체제가 되면 계속해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나 이런 것들이 폐쇄 체제로 봐야 돼? 개방 체제로 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많은 체제들을 개방 체제로 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체제 이론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모든 체제는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 자 봐. 자 샘플. 만약에 이 생각해봐. 우리가 교사가 교수 설계를 할 때 분석 체제가 설계 체제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자, 쌤 단원의 수업 지도를 짤 때 분석 체제가 설계 체제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그럼 설계가 개발하는 데 영향을 줘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식으로 뭘 만들어야 돼?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폐쇄 체제는 어떻다 그랬어? 폐쇄 체제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체제이론 나오기 전까지 모든 걸 그 내부 문제로만 봤어. 그런데 그 내부 문제로 본 건 잘못 본 거잖아. 학교를 내부 문제로 보면 결국 학교는 그렇지 죽어야 되잖아. 없어져야 되잖아. 물 웅덩이가 뭐하면 고여있으면 썩게 되니까. 학교는 죽었어? 그래 누가 죽었다고는 했어. 학교는 죽은 게 아니라 학교는 계속된다는 건 학교는 그만큼 개방되어 있는 거죠. 개방체제죠. 그래서 그런 개방체제가 나오면서 서서히 사회체제 이론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학교 내부를 이야기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있겠어? 아니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겠어? 영향을 주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체제 이론이야. 자, 그래서 누구는 교육사학에서는 파센스고 교육행정에는 우리가 체제 이론적 접근을 한 게 많이 있죠. 사실 이것도 봐봐. 이완 결합 체제도 무슨 이야기야? 어느 정도 느슨하게 체제 간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뭐가 되겠어? 체제 이론적 접근인세.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그 다음 쌤 교육과정에서 체제론적 접근은 어떤 거야? 교육과정에서 체제론적 접근은
자, 교육과정 체제론적 접근은 당연히 타일러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체제론적 접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체제로 보는 거.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당연히 개발 모형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것들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개발 모형들은 체제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조금만 더 너무. 그다음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교수 방법 및 공학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딕과 캐리, 에디 여러 가지 뭐가 있어? 체제론적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에디라든가 딕과 캐리.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체제론적 접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에디 모형에서 생각해보면, 자, A 분석 단계.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서로 설계가 뭘로? 개발. 그 다음 이게 실행. 그 다음 이게 평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자, 쌤들이 내년에 교사가 됐어. 주먹구구식으로 뭐 한단 말이야? 이제 수업을 한다고. 근데 이런 거 생각해봐. 교사가 돼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아, 왜 이해를 못하지? 내가 뭘 고쳐야 되지? 할 때 뭔가를 고쳐야 되잖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럴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내가 뭘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지. 근데 봐. 내가 분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분석 단계에서 어떤 게 있는지만 안다면 그렇다면 학습과제, 학습자, 요구 분석 이런 것들 쭉 보고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쵸? 자, 그렇지 않으면 학습 과제 분석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설계 과정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실행 과정에서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수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교육학에서 인기가 있어진단 말이야. 체제적 접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어? 자, 쌤, 제가 이야기했어. 개방체제에서, 이제 개방체제에서 이런 것들로 나왔고, 그쵸? 그 다음 사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사회도 역시 개방체제, 폐쇄체제. 개방체제란 말이야, 서로.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이 접근이 유용하단 말이야.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접근을 쓰는데 단지 이렇게 처음에는 실증주의자들이 주로 썼어. 그러니까 행동주의 입장에서 이런 개방체제가 많이 사용됐었단 말이야. 파슨스도 여러분 알다시피 기능론자니까 행동주의 맞죠? 네, 실증주의, 행동주의 다 기능론 다 일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타일러 기능론자 맞죠? 그 다음 우리가 체제 이론을 주장했었던 카우프만 같은 사람들 다 어느 정도는 기능론자가 아니라 실증주의 또는 행동주의에 입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어떤 게 나오냐면 해석학적 관점이라든가 현상학적 관점에서도 이 모형을 그냥 활용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런데 쌤, 자, 이 모형이 이대로만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직되게 이걸 경성체제라고 그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걔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서 걔들은 이제 연성체제 이론을 이야기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이젠하는 쌤, 당연히 어떤 입장이라 그랬어? 실증주의 입장이라 그랬어? 아니면 현상학 입장이라 그랬어? 현상학 입장이니까 아이젠은 또 이렇게 단계를 이야기하지만 거미줄 모형으로 다 엮여 있다고 그랬죠? 단계형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체제를 어떻게 한다? 체제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연성체제. 이제 연성체제 쪽으로 가면 우리 현상학, 해석학적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여기 정도에서 거기까지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아마 지금 체제이론 초기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체제이론이 경성체제로 주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어떤 게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 방금 뭘로 아니까? 체제이론으로 아니까 뭐가 도움이 돼?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서로 체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80년대 되면 70년대 넘어서 80년대 되면 딕과 캐리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설계 이론가들이 뭘 짜자고 그래? 그렇지. 체제이론적 접근을 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려 200개나 돼. 교수 체제이론 설계가 200개나 돼. 200개를 좀 넘어서나 봐. 그럴 때, 자, 그러니까 체제이론을 주장한 게 이 교육 방법 및 공학이니까 교육공학회 회장이었던 실즈와 리츠가 이 200개나 되는 많은 체제이론들을 공통점을 한번 뽑아봤어. 그랬더니 전부 다 어떤 단계를 거치더라? 분석, 설계, 개발, 활용, 그렇지, 평가 이런 단계로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반적 교수체제, 그래서 일반적이란 말이 붙어. 만약에 누가 한 사람 주장했으면 딕과 캐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실제와 리츠의 에디 모형이라고 안 해. 실제와 리츠는 모든, 그러니까 독창적이 아니라 모든 모형의 공통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반적 교수체제 모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분석 단계에서 2단계, 설계 단계에서 2단계를 쓰래. 이건 분석 단계엔 4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2개 쓰는 거. 여기는 설계 단계에서도 몇 가지가 있어. 곧 배우겠지만 서너 가지가 있죠. 거기서 4가지 있죠. 거기서 2단계 쓰는 문제. 자, 여러분 분석 단계 딱 딕과 캐리 모형 이거 달면 딕과 캐리 모형이 10단계로 되어 있죠. 그 10단계 중에서도 여기 봐봐. 1, 2, 3은 분석 단계야. 4, 5, 6은 설계 단계. 7, 8, 9단계는 개발 단계. 이건 딕과 캐리에서는 없어. 이건 10단계. 그래서 쌤 분석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교수 설계할 때 분석은 당연히 학습자 분석, 학습 과제 분석. 다시 미안해.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그다음 학습 과제 분석, 학습 환경 분석. 뭐 여기서 2개 골랐으면 된단 말이야. 그쵸? 자, 쌤 이것도 오늘 바로 배우겠지만 학습자 분석은 뭘 해보겠어? 학습자의 일반적 특징이라든가 인지 양식을 분석해 본다든가 제일 많이 분석하는 게 어떤 거야? 학습자 특성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선수학습. 그래야 이 에디 모형은 한 단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하는 모형이잖아. 이건 당연히 뭐 하겠어? 그 다음 학습 과제 분석도 마찬가지죠. 학습 과제 분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학습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냥 2가지만 딱 맞으면 답을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꼭 내용 설명한 것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무조건 4단계에서 2개 쓰는 거. 다음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자 오늘 보겠지만 수행 목표 진술이라든가 4단계에 있는 것 중에서 2단계. 수행 목표 진술, 그 다음 평가 도구 개발, 그 다음 계열화, 수업 전략이나 매체 선정 이런 부분을 해서 2단계를 뽑아 쓰는 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까지 수업을 듣고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건데 에디 모형 단계. 그 다음 쌤 4번째 논점은 어떤 거냐면 준거지향. 뭐 이건 주려고 한 거죠. 준거지향 평가. 그렇죠? 준거지향 평가. 그래서 여러분 준거지향 평가에 대해서 뭘 해봐라. 준거지향 평가의 정의 우리 다 맨날 내렸던 거 정의하고 장점 2가지. 그치? 장점은 뭐 다 써도 돼.
중간재량 평가의 장점,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죠. 그 다음, 교수 학습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여러분, 협동심기 이룰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이 부분은 많은 장점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점수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 장점. 그런데 봐봐, 이제. 서론에서 결론까지 다 갈 때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교사가 과제를 쓰래. 자, 쌤, 우리 서론 쓸 때 어떻게 쓰기로 했어? 여러분, 어떤 특강 이미 다 들었어? 채점 기준 특강 다 들었죠? 안 들은 사람? 유명해. 그래서 어떤 거 해라 그랬어? 만약에 교육사회학이 이렇게 나왔다면 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직면한 과제야? 교육이나 사회, 그렇죠? 또는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교육을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어? 다양한 요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것들? 우리가 학교 교육행정이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 학교 운영사항에 대한 거. 그렇죠? 특히 학교 운영이나 학교 이런 조직적인 특성에 따른 학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자, 교수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어? 그렇죠. 교수 학습 역량이 필요해? 자, 어떤 교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그치? 교수 설계 능력이라든가 활용 능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 쌤 평가로 나왔지만 교육과정과 평가가 있죠.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평가 능력, 평가 역량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서론에. 그래서 본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본론에다도 기능론을 쓸 때마다 뭘 써야 되겠어? 그럼 첫째로 교사는 어떤 과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방금과 같이, 그렇지. 우리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또는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인 관점에서 기능론에 있어서 선발 배치 기능을 보면 첫째 이런 식으로. 여기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저기에 이어서 이 학교를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가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제 학급을 운영하거나 또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할 때 주요 뭐가 된다.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라는 거야. 연결해서. 그치?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 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알고 그 다음 무엇도 학교적 특징도 잘 알아서 학교 특징은 무엇도 알아야 돼. 우리가 관료적 특징도 있지만 합리성적인 측면, 효율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이 교수학습 이론, 일반 체제 이론, 에디 모형 같은 체제로는 우리가 뭘 높일 수 있다고 그랬어? 그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 관료적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뭘 갖춰야 돼? 전문성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되겠어? 이런 역량들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결론에다는 뭘 써줘야 되겠어? 결론에다는 그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금같이 이 다양한 요구의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한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지. 어떻게?
글쎄, 우리가 다시 장학이라든가 연수, 그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요구될 수 있다고 하겠어. 학교장의 리더십 또는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구를 갖춰야 돼, 교사가. 교사가 갖출 때는 어떻게 갖춰야 되겠어? 장학이나 연수, 그쵸? 또는 자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자, 연찬의 의무를 다음으로써 갖춰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어? 지원이 필요하다니까 학교장의 리더십이라든가 또 교육당국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잘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단 말이야. 자,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걸 뭘로 풀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워. 여기 무엇에 맞춰서 요구에 맞춰서 풀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서론부터 이렇게 썼어. 서론부터 분명히 뭘 써라 그러면 그대로 써줘야 돼. 일단 물어본 건 써줘야 되니까 사회적 요구와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치? 무엇에 대한 것이 필요해? 학생에 대한 이해. 이건 사실은 교육 심리학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기본적인 게 써놨어. 학생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기본이니까 이해와 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 뭐가 나왔으니까? 교육사역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해, 교육 행정이 나왔으니까. 그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업 설계의 방법과 활용이 필요하고, 그치? 다양한 목표를 반영한 교육 과정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고, 본론 쓸 때마다 학교 교육에서 교사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교육과의 관계, 학생과 교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고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관점에서 꼭 써라 그랬으니까. 다양한 요구에 대한 교사의 과제라는 관점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기능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유기체로 보고 쭉 기능론에 대한 간단하게 쓰고 나서 뭘 썼단 말이야. 자, 특히 어떤 기능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 선발 배치 기능이 중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교 체제는 어떤 기능과 어떤 기능을 한다? 선발과 가열 기능을 한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잘 못 쓸 거야 아마. 그렇죠? 난 책 보고 썼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건 제 채점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내용 많이 안 읽습니다. 그냥 가열 냉각이 있으면 그걸 썼는지 아니면 서브 이 점수로 능력주의 같은 게 나왔으면 능력주의 썼는지 이런 걸로 주로 채점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렇게 썼고 그 다음 두 번째 쓸 때도 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학교의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써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징들 관료제의 특징할 때 관료제하고 이완결합제의 특징할 때 정의를 앞에서 써주면서 이런 관료제의 정의를 써주면서 어떤 관료제라고 써져 있어? 이 관료제의 특징 먼저 계층체적 형태를 띤 대규모 조직체는 관료제적 특징은 그래서 관료제의 정의를 좀 내려주면서 특징을 썼죠. 그 다음 이완결합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완결합체도 뭐라고 썼어? 그렇죠. 그렇게 썼죠. 뭐야 안 보여? 그렇지. 연결된 각 구조적 요소들이 각기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 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이완 결합체의 특징 이런 식으로 제 정의를 내리면서 특징을 좀 써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 쓴다 그런데 그치? 그런데 우리 정의를 외우려면 이런 데 쓰라고 이렇게 쓰고 이건 너무 많은데 정의 또 따로 쓰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관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 채점이면 거기에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첫째, 둘째, 이국자 써놨죠?
이 국자를 쓰는데 어때? 국자를 붙였었죠. 국자를 붙였은가 이자를 붙였은가? 그쵸? 자유재량과 국지적정을 붙였었죠. 국자를 그냥 붙였었어. 혹시 뭐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키워드는 많이 쓰면 좋으니까. 그 다음 이질적 요소를 따라 쓰고. 그쵸? 그 다음 쌤 교육행정 및 학교 조직의 교육환경 및 학교 조직의 이해 역량에 기초해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할지 결정하는 거. 이제 교수 설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교사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체제 설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체제 설계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냥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카우프만 나오더라도 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 틀을 보여주면서 학교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안 쓸 생각인가 봐. 자, 그래서 거기 단계들을 좀 써놨어. 분석, 설계 단계. 마지막은 정말 쓰기 싫었어. 다 하는 거라. 그냥 그러면서도 거기 연결 짓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사는 하고 결론 부분에다가 뭘 갖춰야 된다고 간단하게 썼어. 뭘 통해서 갖춰야 되는지 방법을 적어줘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학이나 과제니까 연수를 통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뭘 갖춰야 된다. 역량이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떻게 채점을 하겠다고 했는지 거기 보면 이 배점 봐봐. 배점. 논술의 내용의 배점하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 배점에서 특히 논술의 구성 및 표현 배점에서 뭐라고 돼 있어? 논술의 내용이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그걸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언급 안 하면 3점 안 주겠다 이거. 서론 본론 결론에서 교사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계속 논리성이 없으면 3점을 주는데 망설이겠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줄긴 줄 것 같은데 서론 본론 결론 쓰면 분명히 1점은 줄 거고, 이렇게 뭐가 돼 있으면 과제라는 측면을 연결지어서 한다면 뭘 줄 거단 말이야. 3점을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특징이 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았어. 내가 봤을 때는 꼭 가열이나 냉각 아니더라도 능력주의나 이런 거 줘도 국가발전 줘도 모르겠어. 유사다가 있는지는. 그러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서 딱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히 보겠어. 그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대부분 선생님들 시험 볼 때 그래서 이걸 잘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말이라도 교사의 과제라는 걸 계속 넣어줘서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완벽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답에다가 서론 결론이 무성의하다는 게 많이 있대. 서론 결론이 100% 거의 50% 이상이 교사는 다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 뭐 나오도 그것부터 쓰고 있으니까 뭐란 말이야. 도대체 뭘 냈는지를 이거 알고 뭘 갖춰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좀 서론 좀 써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론과 결론에다가 뭘 줬단 말이야. 제안을 뒀단 말이야. 이해됐어? 됐어? 선생님, 우리 스님들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9점 정도는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 이걸 칼체를 한다면 만만치 않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칼체를 한다면. 그치? 칼체를 한다면 그 3점을 다 못 받고 들어가잖아요. 일단 우리가 5점을 보통 받고 들어가는데 분명히 몇 점만 받고 들어간다. 5점 중에서 2점 내지 3점. 서론 본론 결론 썼으면 분명히 표현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냥 3점 줬을 것 같고, 2점은 과제를 논리적으로 썼는지만 보고 2점을 주고 안 주고. 근데 이것도 그냥 생각 없이 쓴다면 그런 것도 전혀 고려 않고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2점 날라가고 시작되겠죠. 자, 이해됐어? 이해된 게 아니라 다 알겠어? 여기까지 풀이 끝내고 쉬었다가 바로 또 수업하죠.